근데 요즘 이게 좀 아무래도 투자에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아무래도 지금이 호황기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5월, 10월 투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건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 이유는 저도 18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네. 5월, 10월에 돈 번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수치로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 300년짜리 논문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11월, 4월과 5월, 10월을 비교하는 이런 논문들이. 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특히 이제 1960년부터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11월, 4월 수익이 매우 아름다웠고 5월, 10월은 별로였다. 네. 그게 그냥 동서고금 다 그래요. 그냥 한국, 미국 상관없이 어느 나라. 동서고금? 네네. 네. 와. 동서고금. 한 1960년부터 그게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1월, 4월과 5월, 10월에 수익률 차이 한 6% 정도 나와요. 네. 아. 되게 웃겨요, 이게. 막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설명하는 실론은 있죠, 몇 개. 네. 아니 진짜로 세린 메이가 이게 나오고 네. 저 통계 보면 진짜 5월 수익률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네. 한국은 되게 신기한 게 1995년 전에는 은근히 비슷했거든요. 근데 네. 되게 웃기는 게 95년부터는 네. 이제 11월, 4월 수익은 그냥 아주 고르게 8% 언저리로 이제 유지가 돼요. 그게 네. 배당 빼고도. 근데 5월, 10월 수익은요. 이게 95년에 100원으로 시작했으면은 지금 34원이 되세요. 아 진짜요? 네. 코스피요? 네, 코스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년 투자하면서 11월, 4월에 벌고, 5월, 10월에 깨지고, 11월, 4월에 벌고, 5월, 10월에 깨지고, 이거 몇 년 하니까, 아, 오케이. 5월, 10월은 나는 투자를 안 하거나, 요만큼만 한다라고 저에게 수정이 됐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4월에 마지막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4월 22일 날 네. 한국 주식과 거의 한 80, 90% 빠이빠이를 했죠. 네네. 그 미국 쪽은 제가 동적자산 배분을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적자산 배분은 제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은 좀 하고 계시고. 미국은 이제 제가 동적자산 배분을 4개를 하고 있는데 네. 2개 전략은 벌써 그 전에 현금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2개 전략이 남는데 이제 거기서 미국 주식 포션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적자산 배분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 35 정도가 지금 미국 주식이었어요. 스파이랑 QQQ. 거기선 저도 당연히 잃었죠. 네. 근데 나머지 65가 현금 그리고 뭐 금, 채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4월에 그 원화 기준으로 잃은 금액이 1.7%예요. 마이너스 1.7%. 그게 이제 보니까 확실히 그 미국 주식은 이제 한 10% 이상 떨어졌는데 이제 걔네들 비중이 적고 나머지가 이제 내가 달러 현금으로 있어가지고 그치. 걔네들이 4% 올라져가지고 아. 전체 동적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4월에 1.7% 잃었더라고요. 아, 네. 방어가 잘 됐네요. 네, 잘했어요. 네네. 역시 예. 저도 진짜 뭐 말 나온 김에 달러가 네. 저희 한국인들한테는 정말 이 환차익이 정말 위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소위 뭐 요즘 올레더라는 말도 많이 들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올레더라는 거는 정적 자산 배분이에요. 한마디로 주식, 채권, 실물 자산에 자산을 이제 분산을 해놓고 1년 동안 안 건드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애들도 하락장에서 잘 버텨요. 특히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게 보통 이제 하락장이라는 건 주식이 작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과 금이 올라주거든요. 요번에 채권도 좀 부진했지만. 그쵸.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달러화가 올라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올레더나 연구 포트폴리오, 적절자산 배분들도 대부분의 하락장에는 잘 버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권도 좀 부진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좀 많이 올라주고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것도 많이 올라줬고요. 맞아요. 그리고 달러가 올라줘가지고 이게 하락장에서 이제 별로 그렇게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올레더 전략 같은 걸 실행할 경우에는 NDD가 7, 8%예요 사실. 네. 아, 최대 하락폭이 네, 최근 20년 동안. 네. 최근 20년 동안요? 네네네. 2008년 금융위기, 나스닥 버블 이제 터진 거 그런 다 포함해서, 네. 코로나 포함해서. 그 네. 시기도 와. 잘 버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또 잘 되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 추세 추종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추세 추종. 추세 추종. 네,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최근에 한 달이나 석 달 동안에 네. 많이 오른 놈을 사고 많이 떨어진 놈을 공매도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아,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은 원자재 같은 게 있겠죠.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승장에는 네. 추세가 조금 약해요. 왜냐면 슬슬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슬슬 올라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하락장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크니까 팍팍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팍팍 떨어지면 딴 놈이 또 팍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추세 추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원자재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원자재를 사고 나스닥을 공매도 한다 이런 게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그러면 공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공매도 ETF들이 다 있죠, 사실. 예를 들면은 ETF? 그렇죠. 스파이는 예를 들면 SH라는 ETF로 숏을 할 수가 있고 나스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은 인버스 ETF도 있죠. 코스피 인버스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그 소위 거버스 같은 것도 있고. 네. 거버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락장의 경우에는 추세 추종이 좀 잘 먹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그냥 가격이 올랐던 거를 사고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거 공매도 하고 이런 것들. 추세 추종 전략들의 수익이 하락장에 강해지더라고요. 네. 하락장에 오히려 방향이 더 명확해지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김에 네. 요즘 그런 회의감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주식하고 채권 보통은 네. 분산해 놓으면은 네. 참 안정적으로 굴러간다. 네. 기본형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주식 6, 채권 4. 네네. 근데 올해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하고 채권이 다 박살나는 네, 맞아요. 네.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일단은 네. 주식과 채권이 같이 박살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네, 이게 사실 6040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60 주식, 40 채권, 그러니까 미국 주식 60, 미국 채권 40 포트폴리오에 MDD가 29.5%예요, 이게. 그러니까 29.5% 깨진 적이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최대 손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20% 이상 깨진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한마디로 주식과 채권이 같이 무너지는 사례는 종종 나옵니다. 맞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실물 자산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개가 같이 무너진 경우는 제가 아직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딱 대공황 20년대 말 30년대 초 그때 빼고는 없어요. 제가 그때는 알기로는. 실물 자산도 다 빠졌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중앙은행이 하도 멍청하게 해가지고 돈을 막 뺐거든요, 오히려 근데. 아니,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을 풀어야 되는데, 얘들, 근본이제 하기 때문에 돈을 막 회수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30년 초반에, 이러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근본이제를 중단하고 돈을 막 풀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이제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중앙은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돈을 푸는 걸 배웠고 요번 코로나 때도 돈을 푸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절대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을 빼야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실수는 다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년대 말 30년대 초처럼 모든 자산이 전부 다 착살나는 그런 거는 오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후부터는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 세 개가 동시에 다 빠지는 거는 못 봤어요. 네. 사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빠질 때가 언제인가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급격 올라갈 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쵸. 인플레이션은 그 채권은 당연히 쥐약이고요. 근데 주식카드도 별로 좋진 않아요, 이게. 근데 이때는 실물 자산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실물 자산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니까. 원인이 실물 자산의 상승이니까.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주식과 채권만 가진 포트폴리오는 이게 좀 위험하고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에 실물 자산을 좀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실물 자산으로 투자 가능한 거는 금원자재 이런 거고요. 금원자재. 네. 그래서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니 집 먼저 사세요라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네. 집도 실물 자산이다? 세상에너죠. 네네. 근데 그러면 부동산을 실물 자산에 넣어버리면 주식, 부동산, 채권 다 빠질 수도 있잖아요, 냉정하게. 그러긴 힘들어요? 부동산까지 다 빠진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흔하지 않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리츠와 부동산도 다른 겁니다. 리츠는 거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식과 상관성이 되게 높아요, 리츠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멀쩡해도 리츠는 잘 빠지고 그러니까. 네, 그죠. 그건 네. 유의하셔야죠. 맞아요, 네네. 네. 괜히- 그래서 사실 이게 연구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는 주식, 채권, 금, 현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16세기에 만든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리지널 연구 포트폴리오는 금, 채권, 부동산, 금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금, 채권, 부동산, 금으로 하면은 이 부동산에 내 자산의 25%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변형돼가지고 부동산이 현금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거를 만드신 분은 그 16세기에 역대 최고 부자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네. 이제 빌 게이츠 자산 10배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부동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독일 분이셨는데 뭐 이랬겠죠. 지금 금이 많이 올랐네. 여봐라, 베를린을 팔아라. 그걸로 금을 사거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실 분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포트폴리오가 좀 변형이 된 것 같은데 오리지널은 주식, 채권, 부동산, 금이었습니다. 네. 변형이 그렇죠. 됐구나. 네. 현실적으로 대중들이 할 수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 막 두 자릿수 빠져있고 네. 채권도 빠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 그래도 이럴 때도 장기적으로 보고 예를 하나 들어주신 자산 배분 전략 그런 걸 그냥 꾸준히 한번 밀고 나가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은 하락장에도 매우 잘 먹힌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섞어서 운영할 경우에는 진짜 최근 50년 동안에 뭐 5% 10%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하락장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자님 말씀해주신 전략들 중에 전략들을 여러 개 병행해서 쓰시잖아요. 네. 전략 한두 개 소개를 좀 초보자 한두 개? 네,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정적 자산 배분은 네. 조금 전에 언급한 뭐 연구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 채권, 금, 현금에 자산을 4등분 하는 전략이 있고요. 25%씩? 네, 그죠. 네. 제가 그 전략을 쓰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전략이고, 제가 쓰는 전략이 그거를 대단히 낫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 거기서 오겨요, 어차피. 큰 차이 없다, 솔직히. 네. 한마디로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에
그 자산을 배분했다. 이게 포인트이지. 포인트지. 정확히 비중이 이게 뭐 25%가 적냐, 30%냐, 어. 15%냐 이런 거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차이가 없어요 이게 수익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네. 원화와 달러를 배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와, 네. 원화와 달러? 주식을 하면은 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최근 10년 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하도 올라서 그런데 20년 결과를 보잖아요. 그럼 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수익이 똑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보다 우수한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네. 왜 우수하냐 하면 얘네들의 수익성이 더 높고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맞아요. 주주 그거는 환원 많은데 그 대신에 주식이 더 비싸요.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비싸다는 건 뭐냐 하면은 똑같이 100억을 벌어오는 기업이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면 그게 시가총액 1000억인데 미국은 2500억이에요. 예를 들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 수익률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장기적으로 똑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향후 3년, 5년, 10년 동안에 이 둘 중에서 어떤 놈이 잘 나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없죠. 2000년대에는 한국 주식이 잘 나갔고 맞아. 2010년대에는 미국 주식이 잘 나갔거든요. 맞아. 2020년에는 퀘스천 마크 알 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둘 다 하라는 거죠. 네. 맞아. 그것도 배분이다 이거. 그것도 배분이에요. 네, 맞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장세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들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네. 긴축인 인플레이션, 신냉전 뭐 이러면서 네.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그래도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로 여전히 부자가 될 수 있고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 당연하죠. 네. 네. 제가 5월, 10월은 별로 안 좋게 봤는데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네. 자본주의와 주식의 신봉자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사실 이 T산에 지금 사람들이 한 70명, 8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사실 깨어있는 시간, 10시간, 12시간 동안 진짜 어떻게 돈을 버나 그거를 궁리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든지 뭐 자본과 놀이를 하든지 뭔가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대다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연구하고 행동하는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수익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생산성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부 다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뭐 신냉전, 긴축, 인플레이션 하는데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겠지만 요런 하락장은 원래 5년, 10년 정도에는 한두 번 오는 그런 이제 되게 귀여운 하락장이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은. 네. 근데 한번 그 주식의 100년 차트를 한번 보세요. 맞아요. 이런 거 한번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요만큼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을 신봉하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네. 영원히 오를 거예요. 네. 근데 막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10년 하락장이다 막 이렇게도 걱정하시는데 그 10년 하락장이 네. 오는 이유는 이제 네. 뭐냐 하면은 네. 밸류에이션이 네. 너무 높아서 그런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경우 예를 들면은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은 네. 1989년 일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 주식 뭐 몇 개만 있으면은 전 세계 모든 땅을 거의 다 살 수가 있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버블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재 가치가 1이면은 당시 일본 주식이 5에서 10 정도로 팔렸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버블이 꺼지는데 30년 걸린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주식이 그런 정도의 버블인가 이제 그 정도는 일단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 주식은 일단 버블이 하나도 안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시장에 몰빵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그건 같고요. 확실하다. 네,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할 경우 한마디로 그건 진짜 주식시장의 퍼나 PBR 같은 거 보면 그냥 값이 곧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높은지 안 높은지. 맞아요. 그래서 그거 분산 투자하면은 특히 10년 그 대하락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2020년 이후에 유입되시면서 시장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2018년 이전에 이게 투자할 때 1년에 한 10% 시장 수익률 올라주는 거면 조금 잘하면 와 올해 잘 벌었다 약간 이랬는데 네. 코로나 때 막 2배, 3배 막 벌었다는 분들이 막 나오면서 그럼요. 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막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네. 그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좀 당분간은 그렇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냥 장기적으로 10% 보면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정말 파도 타면서 쫙 한 5년치 벌 거 벌어주는 장이 있고 침체기도 있고 그런 네. 거니까. 근데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확실히 좀 안 좋을 것 같다 당분간 조금은 네. 뭐 예를 들면 5월, 10월 피해 있듯이 네. 그럴 때 좀 부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네. 좀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자산 배분은 투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수익, 근로 수익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근로 수익이 네. 굉장히 빵빵하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다 할 경우에는 투자를 이제 좀 더 리스키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근데 이제 그 내 수익이 좀 불안정하다 하면은 네. 투자를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매니징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부업으로 돌아가자 보면은 이게 본인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 브랜드화, 그게 예를 들면 소수멍순이처럼 유명한 인플루언서 되는 거를 사실 추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본인만의 스페셜한 재능이 없죠. 그러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3에서 5년 노력하면은 누구나 자기만의 스페셜한 재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일단 그래도 없다. 난 당장 부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이 무자본 또는 소자본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몸값을 높이는 방법도 당연히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부업으로서 내가 잘하는 재능 활용해서 뭔가를 또 창출한다. 맞아요. 그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이라이프라고 소위 내가 이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고 몸담고 임원이 된다. 그래서 연봉을 팍 높이는 방법이 있고 로우 라이프 그러니까 부업이나 투자에 집중하는 거. 한마디로 난 칼퇴하고 그것만 하는 거.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커리어마다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은 영업 같은 거 그거는 제가 영업 스킬을 높여가지고 많이 팔면은 내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디 사무직으로 어느 기업이 있어요. 근데 딱 봐요. 부장님이 아직도 월급 300만 원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임원들은 전부 다 패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 자 이러면은 내가 여기서 도대체 왜 하이라이트를 달리냐 이거죠. 근데 왜냐면 부장님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할 경우 20년 후에 내 미래가 딱 보이는데 이런 기업에서는 빨리 이직 준비를 하거나 엔드 오어 부업이나 투자를 해야겠죠. 맞아요. 네, 그렇죠. 판단을 빨리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 커리어로 갈지, 본업으로 갈지, 아니면 부업으로 갈지 빨리 결정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은 경제적 자유는 뭡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항 저자님 모시고 파이어 관련된 내용도 들어보고 겸사겸사 투자 관련된 내용까지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파이어라는 책이 이번 40세 전에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젊은 부자 20인 네. 오늘 인터뷰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요 책 내용은요, 네. 1분 제 스토리, 그리고 이제 2부는 그 여러 명 다른 파이어 부자들의 스토리, 3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20명이 공통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느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실천이 중요한 거죠. 실천만 하면은 부자가 안 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번 구독자분들도 요즘 혼란스러울 때 책 한번 보시면서 또 마음 다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